해밍웨이는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으며 퓰리처상과 노벨 문학상의 명성에 빛나는 소설가였지만 어떤 의미에서 그만큼 죽음을 의식하며 살아온 작가도 드물 것 같다. 그는 누구도 흉내 내기 어려운 행동의 작가였다. 그리고 20세기 미국 문단을 대표했던 미국 남성의 이상적인 표상이었다. 해밍웨이는 늙어서도 자신이 늙는다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고 노인 취급을 당하는 것을 모욕으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킬리만자로 등 아프리카를 돌아다니며 사냥을 하고 카리브해에서 며칠씩 파도와 싸우며 대어낚시에 열중하기도 했다. 그는 경비행기 사고로 3번이나 죽을 뻔했다. 그의 일생은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처럼 도전과 모험의 연속이었다. 해밍웨이의 생은 모험으로 가득했고 삶과 승부를 겨루는 폭력은 그의 작품에 정착했다. 그는 평생 전쟁에 몰두했다. 이탈리아, 터키, 스페인, 중국, 프랑스, 전쟁이 있는 곳에 그가 있었다. 그 때문인지 무기여 잘 있거라와 누구를 위해 종은 울리나라는 전쟁 문학의 걸작을 낳았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쿠바에서 대독일 사설 첩보망을 조직했다. 여러 차례 영국 공군과 비행 임무를 수행했고 노르망디 상륙작전에도 참여했다. 20세 때 자원에서 첫 참전한 이탈리아 전선에서는 함께 있었던 병사들 중 혼자만 살아남았는데 그때 그의 다리에는 237개의 파편이 박혔다. 10여 차례의 수술을 받고도 그중 몇 개는 죽을 때까지 몸속에 넣고 다녀야 했다. 발이 특파원으로 주재할 때는 독일군이 설치해 놓은 대전차용 방어벽과 충돌하는 사고로 머리와 간에 손상을 입었고 성기능 장애를 겪기도 했다. 이외에도 그는 아프리카의 수렵 여행 중 참혹한 사고를 여러 번 경험했다. 아내 메리와 함께 경비행기를 타고 우간다의 장엄한 멋있은 폭포 위를 날고 있을 때 갑자기 날아드는 새떼를 피하려다가 비행기가 전선을 치며 근처 덤불 속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그가 탔던 비행기의 잔해가 발견되자 신문은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죽었다고 발표할 정도의 큰 사고였다. 이 사고로 메리는 갈비뼈 2대가 부러지고 해밍웨이는 어깨 쪽지를 다쳤다. 다음 날 해밍웨이 부부를 병원으로 옮기기 위해 다시 비행기 한 대가 날아왔다. 그러나 이륙한 지 딱 1분 후 연료 탱크가 폭발하여 비행기는 화염에 휩싸였다. 해밍웨이는 머리로 문을 들이받아 겨우 탈출할 수 있었다. 그러나 깨진 두개골에서는 뇌수가 흐르고 척추는 으스러졌다. 머리, 간, 비장, 신장에 심한 손상을 입었다. 야성적 기질을 타고난 이 행동주의 작가 파파는 대서양에서 거대한 녹새치를 낚았고 아프리카에서 수렵 여행을 즐기고 투우를 보기 위해 스페인의 팜플로나 투우 경기장을 수없이 찾았다. 목숨이 걸린 격렬한 죽음의 현장만을 그는 찾아다녔다. 낚시와 권투에도 심취했다. 우리의 시대에 해는 또 다시 떠오른다. 무기여 잘 있거라.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우리나 등을 통하여 피츠제랄드와 함께 길 잃은 세대의 대표 주자가 된 해밍웨이의 문학적 영감의 근원은 자신이 몸소 체험한 죽음과 전쟁이었다. 극한적인 상황으로 몰아넣는 폭력은 그에게 죽음이라는 주제를 부각시키기 위한 하나의 장치였다. 뛰어난 기자이기도 했던 해밍웨이의 궁극적인 관심은 폭력이 아니라 죽음의 문제였던 셈이다. 나는 잠을 자고 싶지 않았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내가 어둠 속에서 눈을 감고 잠들게 되면 내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갈 것 같은 생각이 엄습해서였다. 그는 방 안에 불을 펴놓거나 술을 마셔야만 잠을 이룰 수 있었다. 61세 되던 해 1960년 11월 해밍웨이는 우울증과 편집증 때문에 전기 충격 치료를 15회 정도 받았다. 그러던 어느 날 치료가 몇 달 동안의 기억을 한 번에 싹 앗아가 버려 더 이상 글을 쓸 수 없게 되었다. 가혹한 절망이었다. 다 망가진 몸으로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그는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무자비하게 자신을 끝냈다. 마침내 1961년 7월 2일에 이른 아침 미국 아이다호주 해밍웨이의 자택에서 난데없는 총성이 울렸다. 세기의 문호 어니스트 해밍웨이가 입속에 총구를 집어넣고 방아쇠를 당긴 것이다. 그가 늘 애용하던 12구경 쌍발엽총은 그의 머리를 날리고 입과 턱, 양쪽 뺨의 일부만을 남겼을 뿐이다. 이로써 그 망할 놈의 어마어마한 공허감과 허무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 라던 그의 말도 과거가 되고 말았다. 자신의 예술 그리고 자신의 신념에 따라 살기 위해 스스로 죽음을 택했던 어니스트 해밍웨이. 도망가는 삶이란 그에게는 있을 수 없을 테니까. 해밍웨이에게 퓰리처상과 노벨 문학상을 안겨준 노인과 바다는 다름 아닌 그의 말년의 자화상이다.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84일을 바다에서 헤매는 쿠바의 늙은 어부 산티아고의 이야기. 노인과 바다를 통하여 해밍웨이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 아니었을까?
산티아고는 결사적인 마음으로 고깃배를 몰아 멕시코만으로 멀찍이 나갔다. 마침내 그는 거대한 도세치 한 마리를 낚시에 꿰지만 이 물고기는 배를 더욱 먼 바다로 끌고 나간다. 밤과 낮이 바뀌는 동안 필사적인 삶과 죽음의 투쟁이 계속된다. 내가 날 죽이고 있구나. 하지만 너는 나를 죽일 권리가 있어. 난 너처럼 거대하고 아름답고 태연하고 고결한 존재를 보지 못했단다. 내 형제야 이리 와서 날 죽이렴. 누가 죽이고 누가 죽든 난 상관하지 않으마. 몇 날 며칠 밤을 혼자 바다에서 떠돌며 노인은 하늘과 바다와 대화를 나누며 자연과 하나가 되는 합의를 경험한다. 이제 그는 고기가 자신을 죽여도 좋다고 생각하기에 이른다. 1대1의 끊임없는 생사의 사투 속에서 이제 죽음의 공포는 그에게서 보이지 않았다. 산티아고는 이미 생사의 구분을 넘어선 초탈의 경지에 이르렀던 것이다. 드디어 그는 대어를 낚았다. 돌아오는 길의 살점은 상어떼에게 다 뜯기고 비록 뼈만 앙상하게 남았지만 그는 그것으로 충분했다. 보통 사람은 두 번 태어나도 감히 범접조차 하지 못할 부와 명성을 거머쥐었던 그에게 있어 성공이란 과연 어떤 의미였을까? 그가 종국에 가서 발견한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마지막에 그가 발견한 것은 낚싯배 옆구리에 앙상한 뼈만 남은 고기를 달고 돌아오는 노인의 모습, 바로 그것 아니었을까? 죽기 전 해밍웨이는 아프리카에서 대자연과 하나가 되고자 했다. 동틀 무렵 진실이었던 것이 한낮에는 거짓이 되는 아프리카의 내면에 스미고자 했다. 술도 물보다 독하지 않은 유일한 곳, 그곳에서 그는 한 마리 킬리만자로의 표범이었다. 킬리만자로의 정상에는 얼어 죽은 한 마리 표범의 시체가 있다. 표범이 이처럼 높은 곳에 무엇을 찾으러 올라왔는지는 아무도 설명해주지 않는다. 킬리만자로의 눈,